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안정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외부 도발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촉발된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안정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look to the ROK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course the Korean people to work together toward a stable path forward. We'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ROK government, including the acting president, to advance mutual interest in our shared values. And we would note and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커비 보좌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헌법 절차를 준수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각급에서 계속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외부 도발 위협에 대한 분명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remain committe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re going to stay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our defense posture, mutual defense posture, remains strong and ready to respond to any external provocations or threats. 미국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현재 한국은 반미 친중, 반중 친미 세력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며 한국의 안보 공백이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미한 동맹과 협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그 같은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change to the U.S.-ROC alliance when it comes to our mill-to-mill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the domestic issues and forces happe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bviously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monitor. But you know, those are things that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going to have to chart for themselves. I can only speak on behalf of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our two militaries, and that still remains strong. And it's going to continue on beyond this administration as well. 싱 부대변인은 또 주한미군의 향후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변화도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군사협력 소통 채널은 여전히 양호하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만나 동맹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3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날 회동에서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재확인하고 상호 관심사와 공동가치 증진을 위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만남에서 한미 동맹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와 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미일 협력 등 그동안의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119대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새 의회에서는 특히 인도태평양 영내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온 상원 의원들이 국가안보 주요 위원회를 이끌게 돼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119대 의회가 3일 개원하면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총 100석 가운데 53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달아냈고 하원 435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의회 내 각 위원회의 지도부 구성도 변동됐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에는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과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이 각각 새로 임명됐습니다. 특히 이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거론해온 인사들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난 118대 의회에서 군사위 공화당 간사였던 위커 의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새로운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ith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to step forward and join us in nuclear burden sharing. We should also explore redeploying American nuclear weapons back where they have been in the past, to that region to keep North Korea and China in check. 118대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리시 의원도 지난해 8월 VOA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역량 강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에선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의 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화당의 마스트 의원은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나약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 등 힘을 통한 평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 의회에선 한국계 의원 4명의 활동도 주목됩니다. 특히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당선된 민주당의 앤디 킴 의원은 하원 의원 시절 적극 참여했던 미한동맹 강화 활동을 상원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도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하원 의원과 함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상원 인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었으며 이에 따라 루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해왔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관련 노력은 상원 외교위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의회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대북 제재 강화와 북중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한 법안들이 지난 회기에서 잇따라 발의됐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119대 회기에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미한 동맹 강화 필요성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명시됐습니다. 의회는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을 통해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국방수권법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전 회기부터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최우선 국가 안보 과제로 삼아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117대 회기에선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패키지 법안에 북한과의 불법 해상 및 사업 활동 차단 조치를 포함시켜 중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초당적 중국 견제 기조는 새 회기에서도 이어져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압박 법안들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한반도 관련 23건의 안건 중 일부는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북러 협력 제재 법안,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 등 초당적 지지 법안들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조치를 촉구한 한반도 평화 법안도 새 회기에도 발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관심도가 낮아 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18대 회기에서 발의됐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0여 건 중 최소 5건은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압박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적인데 크리스 스미스, 영김, 앤서니 데스포시토, 민주당 조시 고타이머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물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 압박을 가하고 이를 잔악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회기 이례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 등이 새 회기에 다시 추진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다룬 하원의 법안 역시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 단둥 등 한국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뉴저지주가 주정부 차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해킹을 경고하는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산하 사이버 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는 2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이 과거 주로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암호화폐 분야 등을 표적으로 삼았던 전술에서 최근 핵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려스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짜 취업 활동을 통해 악성 코드를 배포하면서 핵 관련 산업에 대한 해킹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 같은 활동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정부의 사이버 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를 구축해 위험을 줄이고 사이버 보건력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북한 해킹 의심 사례 발생 시 미국 연방수사국 FBI나 주정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 운항을 대폭 줄이고 요금을 약 15% 인상했으며 중국 도시들이 다시 주요 노선으로 복귀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총 8차례 운항했습니다. 이 같은 운항 횟수는 2024년 중반 해당 노선을 대폭 확대해 주 2회 정기편 외 임시편 추가 편성 등 주 5회 왕복 운항을 했던 때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고려항공의 러시아행 전세기 운항이 완전히 중단됐고 정기편 일부 결항까지 발생하며 전체 운항 횟수는 급감했습니다. 반면 고려항공은 같은 기간 베이징으로 14회, 선양으로 13회를 운항해 중국 도시들이 최대 운항지가 됐으며 블라디보스토크는 3위 노선으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고려항공은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 요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고려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권 가격은 현재 $265로 기존 $229에서 약 15% 인상됐습니다. 반면 중국 노선의 요금은 변동이 없어 베이징은 약 $240, 선양 노선은 $16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에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강 생산과 철강 노동자는 미국의 중추이며 철강은 미국의 인프라와 자동차 산업, 방위 산업 기반 등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강력한 철강 산업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이며 탄력적인 공급망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백악관에 최종 판단을 맡겼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2023년 12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영국에 대해 북해상의 풍력 발전기를 없애고 원유와 가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영국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면서 북해를 개방하고 풍력 발전기를 없애라는 글을 올리고 이어 미국의 셰일 기업 아파치가 횡재세를 이유로 북해에서 철수한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발언은 석유와 가스 등 탄소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영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인 가스 발전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셰일 오일 시추 관련 규제를 없애고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셰일 업계 출신인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최고 경영자를 에너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새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하며 이 같은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새해 첫 순방은 3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1월 5일부터 11일까지 나미비아와 콩고 공화국, 차드, 나이지리아를 이들 국가에 초청으로 방문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중국은 35년 연속 아프리카를 외교부장의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과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의 양자 관계를 전략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지위를 신시대 전천 후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로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의 이번 방문 목적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의 성과를 이해하고 영역별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3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대외 군사 판매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2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매는 일본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관련 기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매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고 일본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1,200발 판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외교 국방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생산 기회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